대통령 각하 알프스 산맥을 넘다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지금 불가능이라고 했느냐? 불가능이란, 나에게 불가능이란. 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나폴레옹입니다. 인류 문명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이 거인을 다룬다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더군다나 한 회 영상으로 정리를 하게 되니 나폴레옹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폴레옹에 대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잡고 다른 매체에서 나폴레옹을 접하실 때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군인 출신 정치가는 사실 많습니다. 군인 출신 왕이나 황제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도 유독 나폴레옹이 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스타성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기 위한 이미지 구축엔 귀신 같았습니다. 나폴레옹 특유 스타 마케팅의 비결은 바로 역사책에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이 역사를 그렇게나 좋아했답니다. 특히 영웅전, 위인전 등을 늘 끼고 살았다고 하네요. 실제 나폴레옹이 말한 어록이나 출세 양상 그리고 전투 지휘 능력을 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카이사르 등 서양의 고대 영웅들을 벤치마킹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돋보기 알렉산더 대왕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군사적 재능, 정치적 감각, 끝이 없는 야망, 그리고 천재적 마케팅으로 무장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거인의 어깨에 한번 올라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생애를 장교기, 통령기, 황제기, 몰락기, 내시기로 구분해볼 텐데 영상이 워낙 길 것으로 예상되니 챕터별로 끊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나폴레옹의 풀네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성이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 이탈리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 프랑스인 아닌가? 당시 이탈리아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나중에 나폴레옹 출세하고는 코르시카 출신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했대요. 아무래도 고향 콤플렉스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은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면 명망 가문이었던 코르시카 섬 내에선 콧방귀 좀 끼는 가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본인 포함 총 8남매였고 나폴레옹이 태어난 전후로 이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부친이 독립군 게릴라 소속이었어요. 독립전쟁은 나폴레옹이 갓난애기였을 때 화해하고 잘 마무리됩니다. 나폴레옹이 부모님이 코르시카로 파견되었던 프랑스 총독 드 마르베프와 사이가 좋았답니다. 엄마 레티지에가 그렇게 예뻤대요. 그래서 드 마르베프 총독과 나폴레옹 엄마가 간통한 게 아니냐는 추문이 있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나폴레옹의 부친이 드 마르베프 총독과의 인연을 이용해 나폴레옹을 프랑스 귀족 아이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브리엔 왕립 군사학교에 입학시킵니다. 나폴레옹이 이 군사 귀족 학교에서 소년기와 사춘기를 보낼 때 아버지를 여입니다. 이 학교 다닐 때 코르시카 섬 억양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브리엔 왕립 군사학교를 졸업한 나폴레옹은 학창시절 워낙 수학에 타고난 재능을 보여서 선생님들이 나폴레옹을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포병대에 입학시켰습니다. 1789년 나폴레옹이 16살의 나이로 소위로 임관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인류 역사상 대변혁의 사건이었던 프랑스 대혁명을 몸소 겪습니다.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독립전쟁에 몸담았다가 프랑스와 합의를 봤지만 나폴레옹은 이때까지만 해도 코르시카의 독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아버지와 달리 한때 나폴레옹 아버지가 상관으로 모셨던 코르시카 독립군 리더였던 파울리를 따랐습니다. 단 파울리는 프랑스와 손을 잡은 배신자의 가문이라며 나폴레옹 집안을 싫어했고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은 혁명파, 이른바 자코뱅파를 자진한 반면 파울리는 그래도 왕을 죽이는 건 잘못된 거라며 왕당파 쪽이었습니다. 심지어 파울리는 코르시카를 영국령으로 삼으려고 했고 이렇게 나폴레옹 가문과 파울리가 틀어지자 파울리는 나폴레옹 집안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폴레옹은 가족들을 데리고 프랑스 본토로 이사시킵니다. 이때가 딱 1793년 초반이고 나폴레옹 가족이 정착한 곳이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거든요. 이 가족들을 전부 마르세유로 데리고 오자마자 하필 그곳에서 그 시점에 나폴레옹에게 운명의 전투가 찾아오니 바로 툴롱 전투죠. 프랑스 대혁명은 당시 유럽의 타 국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왕을 처형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라라고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로 쳐들어옵니다. 이 중 나폴레옹이 있던 마르세유, 툴롱엔 영국, 스페인 연합군이 프랑스 내 왕당파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나폴레옹은 혁명정부가 파견한 군대의 포병장교로 부임을 했는데 포병 사령관이 전투 중 부상을 입자 나폴레옹이 포병 사령관이 되었죠. 툴롱을 시찰하던 혁명정부 파견 의원은 가망이 없음을 느끼고 툴롱을 포기하려고 하자 나폴레옹은 같은 고향 출신 의원이었던 살리체티를 통해 군사 작전을 보고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특유의 천재적 포병술로 영국군을 무찔렀고 정부에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눈부신 승리를 약속했고 보다시피 약속을 지켰습니다. 툴롱 전투 승리 후 나폴레옹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하장교 마르몽 쥐노와 친분을 맺게 되죠. 툴롱 전투 시 프랑스 남부지방 대표 의원으로 있던 오기스탱이 툴롱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나폴레옹을 눈여겨보았고 당시 나폴레옹이 자코뱅파를 찬양하는 정치 팜플렛 보케르의 식사를 읽은 뒤 오기스탱은 나폴레옹과 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이 오기스탱이 바로 로비스피에르의 친동생이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또 툴롱 전투의 승리에 대해 군의 성공을 이루게 한 것은 대표 의원들이라며 승리의 영광을 오기스탱에게 돌렸고 오기스탱은 나폴레옹을 더 아낄 수밖에 없었죠. 코르시카 출신의 연줄 없던 나폴레옹이 당대 최고 권력자를 백으로 둔 겁니다. 출세하려면 이렇게 적당히 똥 빨 줄 알아야 해요. 이제 겨우 20대 중반으로 프랑스 내에서 급부상한 나폴레옹은 오기스탱에게 과감하게 이탈리아 원정을 제안합니다. 언제까지 방어만 하고 있을 거냐? 나가 싸워야 프랑스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감동먹은 오기스탱은 이탈리아 원정을 구상하던 중 1794년 헤르미도르 반동 때문에 형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나폴레옹도 체포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향 의원 살리체티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죠. 살리체티 아니었으면 나폴레옹도 단두대였어요. 대신 1795년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왕당파 반란, 이른바 방데미에르 13일 사건 진압 작전에 배치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시민군을 한데 모은 뒤 산탄총 대포, 포도탄을 퍼부으며 파리 시민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나폴레옹이 아니었으면 혁명 정부는 이 폭동으로 무너졌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만큼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그걸 나폴레옹이 막아냈으니 나폴레옹을 이 작전에 배치시킨 장본인이자 당시 혁명 정부를 이끌던 바라스는 얼마나 나폴레옹을 예뻐했겠습니까? 이렇게 단두대로 갈 뻔했던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혁명 정부의 중심에 들어섭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나폴레옹은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을 할 참이었는데 바라스가 나폴레옹을 데리고 파리 사교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바라스의 내연녀 조제핀을 만나게 됩니다. 조제핀은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에 심지어 애도 있고 사교계에서 물란하기로 유명했는데 대체 뭘 보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조제핀이 남자 휘어잡는 스킬이 능수능란했다고 하던데 조제핀을 변호하자면 아마 조제핀의 내력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온갖 풍파를 겪은 조제핀에게 남자는 생존과 출세의 수단이었습니다. 조제핀 입장에선 젊고 유능한 총망받는 길이나였던 나폴레옹에게 투자를 한 거죠. 조제핀이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견도 당시 많았습니다. 야망이 그렇게나 어마무시한 나폴레옹이 흠뻑 빠진 거 보면 나폴레옹 여자 취향을 대충 알겠죠? 아무튼 1796년 둘은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한편 총재가 된 바라스는 1796년 이탈리아 원정을 결정하고 그 사령관으로 당시 26살의 나폴레옹을 임명했죠. 전쟁 경험이라곤 툴롱 전투밖에 없는 고작 26살이 원정군을 총지휘한다는 건 나폴레옹 개인의 능력도 뛰어나다는 거지만 사실 거듭 이어진 처형식으로 인해 프랑스 군부 내에 사람이 없었다는 요인이 더 컸습니다. 이탈리아 원정은 나폴레옹 머리에서 처음 제기된 건 아니고 나폴레옹이 아니더라도 혁명 정부는 대프랑스 동맹군을 무찌르기 위해선 이탈리아 원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탈리아 원정에 가장 열의를 보였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던 건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원정 목표는 첫째, 대프랑스 동맹군인 오스트리아를 내쫓아버리고 둘째, 이탈리아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약소 도시국가들이었던 만큼 오히려 생존력은 강인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던 도시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나폴레옹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탈리아 원정에 투입된 프랑스 군인들은 급료도 못 받고 군화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혁명 이후 프랑스의 행정체제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럴수록 프랑스에겐 이탈리아 원정이 간절했고 1796년 4월 첫 전투였던 체바와 몬도바 점령 후 나폴레옹이 회고하기를 프랑스 병사들이 인간이라고 하기엔 난폭하고 낯뜨거운 짓들을 저지르며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굶주려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몬테로 향했습니다. 피에몬테는 오스트리아와 연합해 있었지만 나폴레옹은 두 국가 사이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은 걸 알곤 오스트리아군 6,000명을 족치고 겁먹은 피에몬테는 프랑스와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패배한 오스트리아군은 만토바로 도망갔고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을 추격하면서
전투에서 5월 밀라노에 입성하죠. 이 당시에 그림이고 밀라노 입성 전에 치른 로디강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꼬마 하사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이 로디강 전투를 회고하기를 나는 로디 전투가 끝난 그날 저녁에야 비로소 내가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야망을 품었다. 그 전까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단지 환상일 뿐이었다. 한편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을 하나 둘 점령할 때마다 약탈한 물품을 본국으로 보냈는데 1796년 4월부터 7월까지 6천만 프랑을 보냈다고 하네요. 한 6천억 원 정도래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1796년 8월 카스틸리오네 전투, 9월 바사노 전투, 11월 아르콜 다리 전투, 그리고 이듬해 1월 리볼리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모두 이기며 2월 만토바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이은 승리가 쉽게 거둔 승리가 아니라 몇 번이고 죽을 위기와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르콜 다리 전투 때는 진짜 정말 아찔한 전투였는데 이 나폴레옹이 아르콜 다리 위 군대 맨 앞에서 프랑스 국기를 휘두르다가 바로 앞에 포탄이 터졌고 부하 장교들이 겨우겨우 그 졸도한 나폴레옹을 데리고 나오자 이를 보고 자극받은 프랑스 병사들이 오스트리아 군에게 돌격해 이틀 만에 다리를 점령했다는 전설이 나폴레옹 본인의 입에 의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관련 에피소드 만드는 건 나관중 뺨을 한 500대는 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낫이네. 여하튼 만토바 요새를 장악하고 계속 막대한 자금을 본국으로 보내주니까 프랑스 본국도 나폴레옹에게 거는 기대는 더 커졌고 2개 사단을 증원받습니다. 그리고 베니스까지 가는데 이탈리아 북부를 횡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 본토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베니스 영토령 이탈리안 민중들이 프랑스 병사들을 상대로 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 나폴레옹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여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곳에 나폴레옹이 도착하니까 후달렸던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은 휴전을 제안했고 나폴레옹이 휴전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1797년 10월 팜포포르미오 조약을 체결해 이탈리아 북부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분할하기로 하죠. 이렇게 나폴레옹의 제1차 이탈리아 원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나폴레옹이 이때 가장 힘들어했던 건 아내 조제핀의 카톡 일십이었답니다.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요. 나폴레옹이 몇 편의 편지를 보내도 조제핀은 답장을 안 했대요. 이때 조제핀은 바람피고 있었어요. 자, 대프랑스 동맹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직전에 스페인과 조약 체결을 하고 이탈리아 원정으로 가장 큰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도 조약을 체결했으니 이제 남은 건 영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의 보급로였던 인도를 점령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이집트 먼저 거점화하고 인도로 갈 계획이었죠. 이 루트 누가 생각이 나죠? 1798년 나폴레옹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에 성공적으로 상륙해 들어오는 건 쉽게 들어옵니다. 이 피라미드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이기는 것도 쉽게 이겨요. 나폴레옹이 이때 167명의 과학자와 건축 기술자로 구성된 학술 조사단을 데리고 와서 고대 이집트와 관련한 어마어마한 이 고고학적 성과를 냅니다. 그 유명한 로제타석이 이때 발견됐어요. 그러나 프랑스가 영국 보급로를 차단하러 이집트를 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영국 해군은 불이 나게 이집트로 갔고 나폴레옹이 카이로를 입성한 지 일주일 후 이집트 해안가에 도착한 영국 해군은 항구에 정박해있던 프랑스 함대들을 모조리 부숴버립니다. 여기에 이집트인들의 민중동기, 전염병 청궐, 오스트리아의 배신, 오스만 튀르크의 반격까지 겹치죠. 어차피 돌아갈 배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나폴레옹은 육로를 통해 중동 쪽으로 가서 오스만 튀르크의 배후를 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친 병사들로 오스만 튀르크와 싸워서 이겨봤자 얼마나 큰 승리를 했겠습니까? 나폴레옹은 측근들만 데리고 병사들 몰래 작은 배를 타고 귀국을 했고 방치된 프랑스 병사들은 지휘관이 없이 2년간이나 싸우다가 이집트에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는 지금 프랑스 정부를 이끄는 5인 총재정부의 한 사람 CAS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후 프랑스는 혁명파와 왕당파 간에 지난한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 혁명파 내부적으로도 급진과 온건으로 나뉘어 대립했죠. 급진파를 자코뱅파, 온건파를 지롱드파라고 하는데 저는 지롱드파입니다. 자코뱅 녀석들이 워낙 망나니 마냥 날뛰니까 지난번 우리가 나서서 로비스피에르를 처형시키고 바라스와 나를 포함해 5명이서 총재가 되어 지금 프랑스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사태는 여전히 시궁창입니다. 현실성 없이 2년만 줬다 보니 내전이 끊이질 않고 오스트리아 놈들은 다시 공격해오고 누군가 이곳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 그래 저놈이야.
이집트 원정에선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탈리아 원정으로 이미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인기 대스타였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에게 CIS가 접근했고 둘은 쿠데타 모의를 했습니다. 1799년 11월 마침내 두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 정부를 뒤엎어버리고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의원들을 찾아갑니다. 나폴레옹이 협박하는 상황인데도 의원들은 나폴레옹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까지 번졌고 나폴레옹이 당황하자 의원 중 한 명이었던 동생 리시앵이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죽어라! 야 리시앵, 너 형한테 무슨 짓이야? 잘 들어 형. 형이 만약 집권을 하고 우리 혁명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지금처럼 실수하지 않고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알아들어? 걱정 마라 리시앵. 나는 혁명의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혁명은 이제야 완성된 거야. 의원들이 이 멋진 드라마를 구경하는 사이 나폴레옹의 부장 미라가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시켰죠. 이 사건이 1799년 프랑스 공화력 8년에 일어났던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입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나이 30살이었고요. 사실 CIS는 나폴레옹을 이용만 하려고 했고 쿠데타에 성공하자 나폴레옹에게 명예직을 주고 그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으나 나폴레옹은 측근들을 통해 여론을 모으곤 3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3인 통령 제도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1통령이 모든 걸 다 하고 2, 3통령은 자문을 해주는 구도였습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이 1통령이었고 2통령엔 자코뱅 출신을 3통령엔 왕당파 출신을 임명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정말 정치의 꾼인 거예요. 그리고 CIS는 원로원 의장이 되죠. 바라스는 정계 은퇴를 합니다. 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당장 프랑스 재정관리가 급하다고 생각해 1800년 바로 최초로 프랑스 국립은행을 설립해 화폐 개혁과 동시에 여러 산업 육성에 착수했고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체결하면서 프랑스를 배신한 오스트리아를 혼쭐 내주러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를 넘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제노바를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프스 산맥이 뭐 무슨 동네 뒷동산도 아니고 다들 무리한 알프스 산맥 넘어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고집했던 건 오스트리아가 예상하지 못한 루트에서 공격하기 위함이었고 또 고대 한니발의 전설적인 알프스 횡단을 벤치마킹한 상징적 목표도 나폴레옹이라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넘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물론 미화된 감이 있는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은 제노바에 포위되어 있던 프랑스군에게 6월 4일까지만 버티라고 했고 6월 2일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 밀라노에 도착했지만 하필 6월 4일 제노바가 함락되었습니다. 작전을 바꿔야 했던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서북 쪽의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오스트리아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립니다. 보급로 차단은 치명적이었기에 오스트리아군은 6월 14일 작정하고 마렌고에서 나폴레옹군과 붙습니다. 오스트리아 병력은 3만에 대포 92문, 나폴레옹군이 2만 2천에 대포 15문, 압도적으로 약세죠. 그래서 처음엔 나폴레옹군이 밀리다가 후퇴하는데 프랑스 구원병이 도착해 나폴레옹군은 오스트리아군을 불시기습, 오스트리아군 6,000명이 죽거나 다치고 3,000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측도 피해가 컸는데 마렌고 전투에서 지원병을 이끌고 전세를 반전시킨 장본인 드제가 전쟁 도중 전사합니다. 드제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했대요. 나폴레옹 가깝게 가서 전하라. 후손의 길이 남을 만큼 충분히 활약하지 못하고 죽는 게 가장 유감이라고. 한 역사가는 마렌고 전투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마렌고에서 프랑스 병력의 미숙함을 그나마 상쇄시켜준 것은 드제, 란, 미라, 마르몽처럼 이탈리아 원정과 이집트 원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함께 겪은 여러 장교들의 통솔력과 전술의 우수함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마렌고 전투 후 오스트리아 측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하는데 이 협상안이 합의가 되지 못해서 몇 개월을 두 국가가 계속 밀당을 하다가 1801년 2월에나 가서야 르네빌 조약으로 싸움을 끝냅니다. 귀국한 나폴레옹은 혼란했던 프랑스를 안정화시키는데 앞서 말한 프랑스 은행부터 시작해서 1802년 공공교육법을 제정하고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을 만들어 군인들을 치하했습니다. 이 훈장은 지금도 남아있고 분야와 국적을 불문하고 주어지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데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과 영화감독 임권택, 이창동 감독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나폴레옹으로 돌아와서 나폴레옹이 그토록 정치적 지지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파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2, 3통령을 각각 자코뱅파와 왕당파에서 선출했다고 했잖아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출신과 정파, 종교를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사이가 나쁘던 교황과도 화해하거든요. 나폴레옹 개인적으로는 정치 이념이나 각종 주의를 가지지 않았던 듯합니다. 있다면 나폴레옹주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제 과거와 같은 출신 위주의 인사책봉에 탈피해 공적에 따라 자기를 수여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겠다. 거기다가 2차 이탈리아 원정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고 알프스를 넘었다는 위대한 일화가 일파만파 퍼졌고 심지어 1802년
영국과 아미행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프랑스는 영국과의 불화도 일단락시킵니다. 프랑스에 다시금 평화가 왔고 거의 모든 프랑스인들은 이 평화의 영광을 나폴레옹에게 돌렸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1802년 헌법을 개정해서 통령의 임기를 철폐하고 종신 통령이 됩니다. 1804년 프랑스의 민법전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법의 역사에서 전근대적 봉건법과 관습법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중요한 의의를 지닌 법전이랍니다. 현행 프랑스 민법은 물론 지금의 대륙법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나폴레옹 스스로도 자신의 진정한 영광은 전투가 아니라 이 민법에 있다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헌법을 개정해서 종신 통령이 되었잖아요. 처음 나폴레옹이 CS와 쿠데타를 일으켜 통령이 됐을 때부터 황제를 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종신 통령이 됐을 땐 황제를 노렸고 종신 통령제는 아마 황제가 되기 전에 분위기 살피는 용도였을 겁니다. 1802년 종신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2년 후 1804년 국민투표에 붙여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제국이 탄생을 했는데 황제로 등극할 때 나폴레옹은 교황을 파리로 불러서 굳이 대관식을 합니다. 이건 예전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 대제와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오토 1세가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관을 수여받은 대관식을 따라한 겁니다. 하여튼 나폴레옹은 역사상 따라하고 싶었던 건 다 해요. 나폴레옹 황제직에 실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토벤이 있는데 나폴레옹을 위해 교향곡 3번을 작곡했다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에 화가 나서 원래 제목이었던 보나파르트를 영웅으로 고쳤답니다. 하여튼 황제가 된 나폴레옹 1세는 해군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이 1차 이탈리아 원정 갔을 때 오합지졸의 프랑스 군대가 아닌 육군이든 해군이든 유럽 최정예 부대로 키워나가려고 했죠.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도 거기에 맞춰 해군을 키웠고 점차 군비 경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미 영국은 아미행 조약을 파기한 상태였고 프랑스 해안에 영국 함대가 사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폴레옹은 18만 육군을 영불 해협에 배치시켰으나 이들을 오버로드하기 위해선 우선 영국 함대를 부숴버려야만 했죠. 다만 나폴레옹은 해군으로는 유럽 1위였던 영국과 해전으로 전면 승부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간 버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해군으로 영국의 식민령이었던 서인도 제도를 공격하면 프랑스 해안을 옥죄는 영국 전함이 서인도 제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영불 해협이 비면 18만 명을 영국에 빠르게 상륙시키는 것이었죠. 나폴레옹은 해전 경험도 별로 없던 빌레브에게 함대 지휘를 맡겼고 딱 6시간만 시간을 벌어달라고 합니다. 1805년 4월 빌레브는 서인도 제도를 공격했고 깜짝 놀란 영국 해군은 곧장 서인도 제도로 갑니다. 이제 빌레브 함대는 빨리 돌아와서 오버로드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 영국 해군과 만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영국 해군을 이끄는 건 당대 최고 명장 넬슨 제독이야. 어떻게 도망은 치는데 오버로드를 해야 하는 영불 해협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로 쳐들어와서 18만 명 거의 전부 동쪽 전선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륙 작전은 실패한 거예요. 나폴레옹은 빌레브에게 바다를 돌아 이탈리아 나폴리로 와서 동쪽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빌레브의 수군이 나폴리로 향하던 중 넬슨의 영국 함대를 또 만나버렸고 1805년 10월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가 참패합니다. 영국이 이기긴 했는데 넬슨은 전쟁 도중 전사합니다. 트라팔가 해전의 구체적인 양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넬슨 제독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이겼지만 프랑스의 동쪽 전선에선 프랑스 육군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부대를 꽤 부수면서 영국도 전쟁을 그만둡니다. 제3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도 해결한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를 강요했습니다. 전근대 유럽 사회에서 황제의 정통성은 고대 로마의 황관을 누가 교황으로부터 대관받아 로마 제국을 계승하느냐였습니다. 원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800년 넘게 그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었는데 나폴레옹도 똑같이 대관을 하면서 황제가 2명이 생긴 겁니다. 로마를 계승한 황제 타이틀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나폴레옹 1세님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껄끄러운 존재였죠. 어차피 18세기쯤 되면 신성 로마 제국은 형체가 없는 국가였고 황제도 형식상 있었거든요. 1806년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 해체령을 선언하자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던 제후국들 일부가 라인 동맹을 결성하고 이탈해버립니다. 가뜩이나 라인 동맹 지역은 나폴레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2세는 퇴위를 했죠. 유럽 내 나폴레옹은 자기 영향력을 마구잡이로 팽창시키는데 신성 로마 제국 해체 외에도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리겠다며 1806년 대륙 봉쇄령을 공포합니다. 대륙 봉쇄령이란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영국의 무역을 금지시키겠다는 선언이었고 트라팔가 해전의 패전에 대한 보복이었죠. 대륙 봉쇄령은 나폴레옹 몰락의 방아쇠로 작용할 뿐이었는데 이 포르투갈이 대륙 봉쇄령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포르투갈은 친영국적 성향까지 보이자 1807년
1809년 그리고 1810년 나폴레옹은 포르투갈로 원정군을 보내지만 모두 군사만 잃고 퇴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포르투갈로 가려면 스페인을 거쳐야 하잖아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나폴레옹이 포르투갈로 원정군을 보낼 때 포르투갈 보복도 분명 그 목적이 있었겠지만 스페인을 더 확실하게 프랑스화해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형을 스페인 국왕으로 임명해 스페인 정치권까지 개입을 하거든요. 이 스페인들 사람들 입장에선 진짜 배신이었어요. 비록 졌지만 트라팔가 해전 당시 스페인 함대도 프랑스를 도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스페인 민중들은 영국군과 손을 잡고 나폴레옹이 보낸 포르투갈 원정군이 지나갈 때마다 보급로 끊어버리고 기습 공격하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펼쳤죠. 스페인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나폴레옹의 형은 불명예 퇴위를 하고 본국으로 소환당합니다. 나폴레옹은 형한테 이렇게 외쳤답니다. 형은 거기 가서 뭘 하는 거야? 스페인 통치하라고 보내놨더니 내 병사들 몇십만을 희생시켰어. 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 잘못이지. 나폴레옹의 포르투갈 원정과 스페인 병합 실패로 30만 병력을 잃었다고 하며 무엇보다 유럽 국제사회 내 프랑스와 나폴레옹의 지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포르투갈 말고도 이때 러시아는 아예 대놓고 영국과 무역을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은 자기 말을 안 듣는 국가를 멀쩡히 두면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무려 61만이라는 대규모 러시아 원정군을 조직하고 1812년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로 들어간 나폴레옹 운명 아시죠? 나폴레옹의 대군이 수도 모스크바 직전까지 가자 러시아의 짜르는 수도 모스크바를 탈출합니다. 그냥 탈출하지 않고 모스크바와 인근 마을과 도시의 식량을 전부 가져가지 못하는 건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쟁 경험은 이탈리아에서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이탈리아 원정 때마다 보급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바로 적지를 점령 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약탈이었죠. 현지 조달에 익숙해져 있는 나폴레옹에게 러시아의 청야 작전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한 나폴레옹은 수도를 함락하긴 했으나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고 5주를 하염없이 보냅니다. 심지어 겨울까지 찾아오자 프랑스군은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별 수 없이 나폴레옹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퇴각에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나폴레옹을 공격하면서 러시아 민간 의용군마저 가세한 러시아군에게 처참하게 사륙당합니다. 프랑스군은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탈영병과 나고병들 대다수는 굶주린 채 얼어 죽었죠. 무사히 파리로 돌아온 프랑스군은 3만 명을 넘지 못했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는 가장 치욕적인 패전이었죠. 나폴레옹의 위상이 떡락하니까 나폴레옹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국가들끼리 반 나폴레옹 동맹을 체결합니다.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 등이 동맹을 맺었고 프랑스 국경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필 적국들이 프랑스 위, 아래, 앞, 뒤로 다 배치되어 있으니 프랑스는 죽을 맛이었죠.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프랑스가 하염없이 밀리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던 제후국들 중 제국 해체령 당시 나폴레옹을 따르기로 한 라인 동맹 제후국들의 군대들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계속 밀리던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지금의 독일 라이프치히에 프랑스 군대와 라인 동맹 군대를 다 집결시켰습니다. 이러니 반 나폴레옹 동맹군이 싹 다 라이프치히에 모입니다. 프랑스와 라인 동맹군 병력은 약 20만 명, 반 나폴레옹 병력은 그보다 1.5배에서 2배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 보병들의 포병전에서 프랑스군이 우세한 듯 싶었으나 프랑스는 러시아 원정 실패 후 전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고 반 나폴레옹 동맹군들의 기병들이 프랑스 보병 부대를 쓸어버립니다. 여기에 라인 동맹군까지 이탈하여 배신하자 나폴레옹은 수적 열세로 인해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나폴레옹은 부하 장교에게 프랑스군이 전부 도망치면 적군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폭파하라고 했으나 그 명령 하달이 짬 떨구듯 되어 경험 없는 일개 병사가 다리를 너무 빨리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아직 프랑스군이 다리를 다 건너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전투는 세계 1차 대전 직전까지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대규모 전투였고 그 피해는 그만큼 컸겠죠.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나폴레옹은 자존심 다 제쳐두고 동맹군과 휴전선 협정에 들어갔는데 동맹군 측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자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예전 정치 천재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무리한 세금을 거두고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징집해 군인을 양성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을 사기 시작했고 원로원조차 나폴레옹과 척을 지게 되죠. 나폴레옹은 무리할 정도로 전투를 이어나갔으나 승패는 의미가 없었고 그럴수록 프랑스 국토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파리까지 영국군에게 함락되자 1814년 4월 나폴레옹 1세는 결국 황제에서 퇴위를 선언합니다. 나폴레옹은 엘바섬에 유배 보내졌고 프랑스는 대혁명 이전의 국가로 돌아갑니다. 폐하께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해 저희 근위대가 다 모였습니다. 걱정 말게 근위대장.
제비꽃이 필 때쯤 난 반드시 돌아올 것이네. 엘바섬에서 나폴레옹은 무수히 많은 암살 기도가 있었고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나폴레옹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나폴레옹은 3월 파리에 도착합니다. 이때 제비꽃이 만개해에 있었고 프랑스의 국왕은 나폴레옹을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보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병사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나폴레옹은 의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병 연대들이여, 나를 알아보겠는가? 나를 죽이고 싶으면 난 여기 있으니 총을 쏘거라. 쏘란 말이다. 지금 자네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건 누구 덕분인가? 그럼에도 날 쏘고 싶으면 쏴라. 송구합니다, 폐하. 폐하를 따르겠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전원 날 따르라. 1815년 3월 나폴레옹 1세는 다시 황제로 즉위하고 본인은 이렇게 만든 영국에 대한 대대적 보복전에 나서러 벨기에로 진격합니다. 1815년 6월 벨기에 워털루라는 곳에서 영국 및 그 연합부대 그리고 나폴레옹 부대가 결전을 벌입니다. 영국군 사령관은 웰링턴. 워털루 전투 직전 나폴레옹은 영국의 동맹국 프로이센의 부대와 싸워서 이겨 사기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프로이센 패잔병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워털루로 와서 영국군을 지원하면 곤란하니까 그루시 원수에게 프로이센 패잔병들을 격퇴하라고 지시했고 나폴레옹 본인은 워털루에서 전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센 패잔병들이 워털루에서 나타나 영국군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대체 그루시는 어디 있냐고 외쳤는데 그루시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 것이지 끝까지 찾다가 못 찾았죠. 더군다나 워털루 전선에서도 선봉대장을 맡은 네이가 기병부대를 마구잡이로 집어넣다가 와해 직전까지 이르자 네이는 나폴레옹에게 보병 지원을 부탁했고 이 나폴레옹이 보병을 보내줬는데 네이가 또 보병부대를 마구잡이로 집어넣다가 괴멸됩니다. 원래는 기병대가 돌격하면 보병부대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네이는 보병 지원 없이 기병대만 꼬라 박았다가 전멸하니까 그제서야 또 기병 지원이 없는 보병들만 집어넣으니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결국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도 지고 파리로 돌아가는데 이미 파리에선 의회 의원들이 국민 소비대를 결성한 채 나폴레옹이 집권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두 번째로 황제 퇴위를 선언했고 본인 아들 나폴레옹 2세에게 황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엘바섬 탈출에서부터 워털루 패전까지를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라고 합니다. 3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보름 있다가 아들 나폴레옹 2세도 퇴위됩니다. 나폴레옹은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영국에게 쿨하게 항복하면서 영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영국이 거부하고 아프리카 서쪽 섬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그나저나 조제핀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레옹이 1804년 황제로 등극했을 때 조제핀도 황후가 됩니다. 조제핀이 하여튼 투자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떠나기 직전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딸 마리 루이즈와 재혼합니다. 출신만 따지면 마리 루이즈와 조제핀은 비교할 수가 없죠. 나폴레옹은 황제에 걸맞는 부인이 필요했고 자기가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으니 그 마지막 황가와 혼인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정통성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조제핀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한 명 없었습니다. 황제 입장에서 후사가 없는 건 상당히 곤란했고 조제핀 출신도 미천하니까 나폴레옹은 조제핀과 이혼을 하고 집안 빵빵한 여자와 결혼한 거죠. 그리고 바로 아들을 출산하니 바로 나폴레옹 2세였죠. 나폴레옹과 이혼할 때 조제핀은 기절하는 척하면서 난리를 쳤답니다. 그래도 조제핀이 누굽니까? 사육의 여왕이자 꼬리치는 데는 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첫 번째로 황제에서 퇴위하고 엘바섬에 있을 때 파리를 점령한 러시아 짜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제핀은 끝까지 품위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있던 중 1814년 5월 조제핀은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엘바섬에서 조제핀 부고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이틀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답니다. 한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된 나폴레옹은 회고록이나 쓰면서 감시하는 영국 장교의 갑질을 견뎌내며 외로이 지내다가 6년 후 1821년 위암으로 사망합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어찌 되는 거요? 의식이 없으십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네. 프랑스 육군 선봉 그리고 조제핀. 한 사람의 인생이 곧 역사가 되는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결국 패전이었지만 나폴레옹이 인류사에 남긴 족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의도하진 않은 듯 했으나 그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자유주의가 유럽 전역에 퍼진 건 확실하며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나폴레옹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각 민족별로 민족의식이 싹트는 민족주의가 유행합니다.
또 나폴레옹도 살아생전에 헝가리나 이탈리아 등 분열되어 있던 각 민족들을 민족들끼리 강제로나마 통일시켜 위성국가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 위성국가들은 곧 해체되지만 그래도 한번 통일정부를 만든 경험이 있었기에 19세기 민족주의의 부상과 함께 민족 통일국가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통일전쟁이 일어났고 제후국들과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던 두 나라가 거의 1000년 만에 통일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본인의 전쟁, 행위, 업적 등으로 인해 인류사의 진보적 발전을 초래한 개인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헤겔은 세계사적 개인의 대표적 사례로 나폴레옹을 예시로 들었죠. 참고로 헤겔과 나폴레옹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역사란 이성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역사적 행동의 결과가 어땠든 다 역사의 목적에 따라 진행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폴레옹은 본인은 몰랐겠지만 절대 정신이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